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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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몸으로 직접 느꼈다기보다는 저는 좀 봤을 때 이 젊은 층들이 벌써부터 패딩을 입고 다니니까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느끼지만 이제 해마다 느끼지만 이 우리나라에 이제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가을하면 원래 날씨가 조금 신선한 듯하면서 추운 날씨가 제맛인데 아주 너무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가 얘기한 젊은 층이 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경량 패딩을 꺼내 입었거든요. 젊은 층. 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많이 만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젊은 층이라고 하니 쑥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당당합니다. 저는 좀 옷이 가까이 되니까 좀 가을 되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운전하거나 이럴 때 한 80년대, 90년대 노래 자주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코로나 잘 피했었거든요. 인간성이 안 좋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제가 안 걸렸었는데 추석 앞두고 호되게 한번 걸린 이후로 아직도 제가 목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오늘 녹화에서도 아마 목소리가 좋지 않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추석 대목 이런 표현 많이 썼고 기사로도 추석 때 되면은 그런 표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는 대목이라는 표현을 써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도 추석하면은 좀 벌겠구나. 상인들도 좀 그런 기대가 컸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실제로 만난 농민들도 시장들도 예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파는 부적이었지만 이 돈을 쓰지 않는 분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을 보러 나온 인파는 많았지만,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고 하니까 많았지만은 사실상 이제 상인들을 보기에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의 돈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대목이지만 이 매출은 매년 줄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제 전국의 전통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추석에 과일값은 오르고 야채, 한우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무려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생활 처음 할 때 그때도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추석 명절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상차림 비용이 10만 원만 넘어도 와 올해 갈수록 높는데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래서 무려 30만 원까지 넘은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균관에서는 추석 앞두고 추석 차례 표준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주 간소하게 치르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전 같은 거는 좀 붙이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거를 실제 약간 그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음식을 좀 올해 추석에 줄였는데 마침 성균관에서도 발표를 하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좀 상차림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과 말씀하셨는데 명절 하루 전에 중앙시장에 나가봤더니 사과 세 알에 10,000원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세 알에 10,000원도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트를 어머님이랑 갔는데 한 알에 6,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좋은 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면은 더 비싼 것도 많겠지만은 세 알에 10,000원은 아주 비싼 건 아니다. 아무튼 이렇게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고 농가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견제구에서는 우리 지역 농촌 현실은 어떤지 또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농사 경험 좀 있으세요? 아,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할머님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그때 농사는 이제 배농사하고 고추농사. 그리고 지금 보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은 힘들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지금이야 그 이항기 트랙터등이 뭐 모를 심고 벼를 베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온 가족 또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같이 나오셔서 양 끝에서 줄을 대면 거기에 우리가 모를 심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졌는데 당시에 힘들었던 거는 다리 무릎 밑으로 거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거머리 징그럽고 떼고 이 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농사는 절대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 이모가 그 포도 농장을 좀 하셔갖고 방학 때 놀러 가서 그 포도에 봉지 씌우기. 오늘 근데 그것도 꾀가 나서 잘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 안 도와줬던 것 같고요. 그 벼농사 말씀하셨는데 벼 심은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모판을 이렇게 날라주는 그런 봉사활동은 좀 해본 것 같고, 그리고 군대에서 그 수확할 때 벼베기 이 봉사활동 요 정도 하고, 저는 좀 농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 뭐 한 번쯤 이제 가본 적은 있는데 도와드렸다는 표현은 못 쓸 것 같고요. 죄송하게도. 근데 취재차 농가는 이제 종종 저희 직업 특성상 현장을 좀 자주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물가 올랐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농사진 건데 싸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심각한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방송에서도 하지만 이 통계청이 이제 지난해 이 그 논벼쌀 생산비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아르당, 그러니까 기준은 10아르당. 아르라고 하면은 한 1000제곱미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0평 정도. 여기서 이제 그 논벼, 쌀 이렇게 했더니 총 수입이 117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물론 12만 3천 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한 10%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0아르당 순수익이 무려 31만 7천 원으로 이 전년도가 18만 5천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는 지난해 쌀값이 너무 이제 그 하락이 돼가지고 이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종묘비라든지 특히 그 비료비 있잖아요. 비료비가 71%나 올랐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비료비, 농약비, 위탁 영농비 등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사실상 농민들은 이 순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한 블로그가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온라인상에 올린 걸 봤더니 자기는 1000평을 갖고 벼농사를 졌대요. 1000평을 갖고 졌더니 거름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153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근데 그 1000평에서 수확한 쌀은 쌀포대로 한 55개. 그러니까 6만 원씩 따진다고 하면은 330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년 농사를 져서 330만 원이라는 돈에 153만 원을 뺐더니 결국 자기한테 순수익은 약 177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을 1000평을 만약 임대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임대료라든지 된다고 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평작 기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또 우리 변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병충해나 그 풍수해,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있을 땐 또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가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농촌 그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농작물 재해보험 이거를 뭐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고 실제로 많이 지금은 가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농촌 어렵다, 뭐 소득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농가 소득이 줄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통계도 발표됐죠. 먼저 용어 정리 좀 해보면 농가 소득이라고 하면 그 농업 활동을 하시는 가구의 1년간 소득을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농업 소득, 농해 소득, 이전 소득이 있고요. 농업 소득은 말 그대로 뭐 농업 경영 활동으로 얻은 뭐 수익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농해 소득은 농업 활동 외에 그러니까 뭐 겸업이나 이자 소득, 노인 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전 소득은 뭐 정부 지원금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따져봤을 때 2021년 대비 2022년에
농해 소득과 이전 소득은 농가에서 소폭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농업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를 했어요. 약 한 30% 감소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뭐 2022년이 2021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뭐 좀 요약을 하면 그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그리고 도시근로자 7,800만 원, 그 농민 4,600만 원. 이게 뭘 뜻하냐면 이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차이가 발생한 건 물론 한 3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도시하고 농촌의 소득 차가 무려 7,800만 원 대 4,600만 원, 이 3,200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 근거 자료가 어디야 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이 통계청강이라든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해서 자체 분석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농업소득은 10년 만에 이 1,000만 원대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봐야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죠. 겨우 그 9,480만 원, 948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 같은 차이가 났다는 거는 정말 이 농가 소득의 농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한 이 예산은 매년 3%대였는데 최근에는 2.7%대로 역시 줄어들고 있어서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경우는 이제 아까 농업소득이 이제 30% 가까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직장인으로 얘기하면 이제 연봉 3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그 상품 가격은 떨어진 반면에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쌀값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021년에 5만 5천 원, 그러니까 20kg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뒤에 약 4만 5천 원, 1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뭐 우리가 다 알겠지만 뭐 이제 인건비 그리고 뭐 이제 뭐 부자재 비용 등은 다 상승했는데 상품 가격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비슷한 기간 한우 가격도 뭐 한우 도매 가격이 약 30% 정도 떨어졌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 저 유창림 기자가 이야기한 거는 어쨌든 통계청에 이제 그 농가 경제 조사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 농가 경제 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 표본 농가가 3천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1인 가구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그 소득은 다소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 농가 3천 가구를 하는데 2인 가구가 이제 2,900가구가 들어가고 네. 1인 가구는 100가구. 아무래도 2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는 소득이 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한다면 뭐 여기에 보면 100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 농가 소득이 사실상 누락된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또 같은 저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만큼 됐기 때문에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역시 좀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리서치를 좀 하다 보니까 표본 2인 가구 뭐 2,900가구, 1인 가구 100가구는 그만큼의 비율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그만큼 농촌에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적용을 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이 기자도 뭐 투잡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주업은 기자시고 네. 교수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일부 발생할 거고 네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업인 기자,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주는 월급이 주 수입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가 수입 중에 농업 수익이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 최근 이제 젊은 층에서는 뭐 어떤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서 뭐 새로운 좀 삶의 방식을 한다. 그래서 N잡로라는 뭐 이런 유행어가 좀 있긴 있지만은 이 농업이라는 것은 이 농민으로서는 농업으로 인해서 주 수입원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른 뭘 떠나서 다른 분야는 어떻지만은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식량 주권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본다고 하면은 이 농업의 어떤 안정성이 흔들리면 식량 주권마저 흔들리기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이 농업인에게서는 농업으로 인한 주수입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뭐 밀가루값 막 이렇게 오를 때 보면은 무섭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거 없다고 굶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로 식량 주권이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좀 많이 깨달은 것 같고요. 그 농촌 고령화 뭐 많이 심각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뭐 인력도 부족하고 기후 변화도 심각하고 농가 소득 줄고 있고 뭐 농촌에서는 3중고, 4중고 겪고 있는데 뭐 일단은 대안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팜인 것 같아요. 네. 스마트팜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팜을 좀 쉽게 정리하면 그 ICT, 그 정보통신 기술이죠.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농업 방식인데 이 노지라든지 일반 땅에 노지 또는 온실, 식물 공장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제 지능형 농장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온도, 습도, 태양볕, 뭐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토양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가장 그 농업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이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농촌 농업 인구 감소 그리고 농촌 고령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대안하기 위한 것이 이제 바로 스마트팜이고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그 전 국민의 1%가 농업인인데 이 농업인들이 이 전 네덜란드 GDP의 8%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이 농업이 발달했는데 그 농업이 발달한 배경에는 이 네덜란드가 스마트팜의 최고의 국가라는 점이죠. 뭐 저도 얼핏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사 보니까 네덜란드는 거의 대부분의 농업을 뭐 스마트팜으로 짓는다 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네.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80-90%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취재 때문에 이제 한두 군데 뭐 농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었고 어떤 뭐 가본 적도 있고 그리고 마트에도 뭐 전시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한번 간접적으로 보라고 해놓은 그런 것도 좀 보긴 했는데 일단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좀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 설치가 좀 돼 있나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우선 스마트팜이 일반 개인적으로 설치한 거는 거의 없다. 좀 불모지다.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기업형으로 하는데 이제 사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우리가 논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은 이게 필요하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 이제 2021년도에 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3개 정도 온신도를 갖췄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이곳에서 이제 우리 천안의 그 대표 농산물이죠. 그 오이라든지 그리고 또 딸기 이런 생육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어느 토양에는 어느 정도가 닿고 온도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스마트팜 농장을 이 전국 농협 중에 처음으로 운영한 곳이 바로 동천안 농협이거든요. 이곳에서는 이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라고 하면은 이 스마트 농업은 빠른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빨리 좀 확산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른 스마트 농업 전환하고 이 안정적인 이 창업을 위해서 기술 보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누구나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누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곳에서 이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걸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좀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게. 네. 네. 그 스마트팜을 초기에 할 때는 굉장히 이제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비용도 좀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ICT 그 정보통신 기술을 제외한 그냥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경량철골에 뭐 특수 필름을 입힌 이런 온실의 경우 3.3제곱미터당 약 5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리 온실
이렇게 짓는 경우에는 약 90에서 12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비닐 온실과 대비했을 때 약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게 바로 스마트팜을 뭐 변환시키거나 적용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각종 뭐 이제 이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정작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수익성이 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뭐 결과 보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기대만큼 수익성이 크지 않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근데 이 취재를 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 다양한 기후 변화 그리고 뭐 재난 재해 뭐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맞다. 다만 지금은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결과적인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기자가 소개해 준 거는 안에 어떤 그 ICT 관련된 그런 거는 빼고 네. 외부 외형적인 부분만 얘기한 거. 그것도 아마 근데 막 요새 전쟁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변화가 좀 있겠지만 점점 좀 오르고 있는 추세도 있는 것 같고. 저희끼리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우리적 농촌 현실을 저희 기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오늘 구원투수로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여 년을 농업도 하고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삶이 윤택해졌느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촌의 소멸을기가 빨리 더 많이, 농업은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농협이. 동천한 농협 조덕현 조합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장님 저희 방송국에도 처음 오셨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천한 농협 조합장 조덕현이고요. 현재는 농협중앙의 감사위원으로 현직을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 농협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뭐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우리나라 5대 금융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농협이. 그리고 이제 다양한 농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특히 동천한 농협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천안시의 농축협이 12개 농축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도시의 모든 농축협이 자리한 곳은 유일하게 천안시 한 곳입니다. 지역농협이 7개 있고 축협 있고 양돈조합 있고 양계조합 또 낙농조합 또 원예조합이 한 군데 이렇게 있는 아주 희귀한 우리 도시입니다. 저희 동천한농협은 천안시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목천, 성남, 북면 조합이 합병된 농촌형 조합으로 보면 됩니다. 원래 이제 농업 쪽 일은 언제부터 하셨었나요? 제가 한 40여 년을 농업도 하고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빼고 우리 지역 농촌을 떠난 적이 없는 토박이 농사꾼입니다. 제가 40년대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실질적으로 농협 규모, 볼륨은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막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삶이 윤택해졌느냐, 소득이 더 많아졌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아주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우량농지가 개발이냐 보존이라는 논리에서 오히려 개발한테 밀려서 정말로 우량농지가 많이 소농 공장 부지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또 단지로도 편입이 되기 때문에 많이 황폐화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공장이 위치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이 더 많이 있어서 농업의 현실은 어렵다. 또 농사 짓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기후하고 이 싸움인데 기후 변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우리 농사 짓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농촌은 늘 조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늘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는 뭐 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을 때 산업단지 유치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며 뭐 이제 고용 인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상 그 단지가 들어가는 농촌에서는 다른 고민이 있다라는 걸 우리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산업단지 뭐 확충한다, 뭐 늘린다 이런 기사는 많이 썼는데 사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우리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한번 공장이 들어서면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매스컴에서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 농협의 역할이 정말로 그 공익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현실은 농업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서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많은 농촌의 이제 어려움을 좀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농촌의 고령화 또 인구 감소일 겁니다. 이건 뭐 이제 늘 저희가 수식어처럼 농촌을 얘기를 할 때 수식어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곧 그 조합원 감소로도 이어질까요? 전국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농촌의 소멸위기가 빨리 더 많이 앞당겨서 올 거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전국을 많이 시골 농협을 돌을 기회가 있는데 참으로 심각합니다. 농사질 분이 없습니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대비로 해서는 젊은 층이 좀 유입이 돼서 대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이 그렇게 유입이 쉽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 차원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농촌이 소멸되는 게 현실로 바로 다가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농촌 이제 고령화 대안 중에 뭐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뭐 이런 전반적인 문제 좀 대안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스마트팜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 스마트팜을 좀 도입한 농가라든지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일부 한두 개 기업형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중적인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데는 그래도 우리 동천농협이 그 역할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군데 지금 출발점으로 스마트팜을 하고 있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되고 또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좀 그래도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그 동천남농협에서 이 뭐 고령화된 농촌 마을하고 청년농, 그러니까 어떤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이제 연계하는 어떤 스마트팜을 이제 개소해서 운영에 들어갔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농촌에 청년을 유입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면서 청년들 보고 젊은이들 보고 니네 농촌에 가서 농사 져라. 그러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편하게 농사 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농사지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젊은이들이 절대 시골 농촌으로 농사지를 안 옵니다. 그분들 첫째는 그래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돈벌이가 돼야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영점을 아주 관점을 높여서 젊은이들한테 제가 롤 모델을 지금 한 3군데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젊은 청년 농부들을 우리 스마트팜에서 1년 동안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1년 동안에 씨 뿌려서 싹 틔우는 것부터 또 자라는 거 관리하고 나중에 생산해서 포장해서 파는 것까지 그 연습을 우리 스마트팜에서 1년 동안 연습을 한 친구들이 한 3사람이 지금 창업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좋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롤 모델이 돼 있다. 그래서 뭐 그 돈의 액수를 얘기해서 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솔깃할 정도로 소득이 보장이 된다.
그러고 초기 자본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요 세 개 농가 요 친구들이 롤 모델로 잘만 하면은 저희 전국 뭐 젊은이들 한번 보여줘서 유입을 할 수 있는 근기가 됐다. 그렇게 해서 아주 공부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창업한 지역이 그 병천, 북면, 성남 이 중에 하나인가요? 지금 이제 성남에도 있고 북면에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성안에도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젊은이가 하나 이렇게 공모를 했더라고요. 1년 동안 하던데 나도 이거 창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는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스마트팜, 어떻게 스마트 농업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IoT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다 접목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가까운 봤지만 초기 자본은 많이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대부분이 스마트팜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스마트팜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사람의 손이 안 가고 모든 것이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생산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평당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갑니다. 완전 유리온실처럼 딱 이렇게 쳐놓은 거, 완전 제어 장치도 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적으로 하는 거. 근데 그런 스마트팜은 그림의 떡입니다. 농촌 현실에 전혀 맞지도 않고 그거는 진짜로 여유 있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까 완벽히 만드는 거는 30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럼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농촌 보급형 스마트팜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각 지역별로 농촌에 비닐 하우스는 다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근데 비닐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게 뭐 잠깐 한 계절 생산하고 거의 겨울이나 조금 추우면 날씨가 추우면 봄까지는 거의 이제 무용지물로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현재 있는 비닐 하우스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아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제어 장치를 그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첨단 산업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기후 변화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더 덜 들어가는 거죠. 훨씬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제 하면서 한 100평 단위로 처음에는 100평 단위로 200평 단위로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100평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4천만이 들고 200평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 농가 정도는 저희들이 샘플로 100평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해보고 잘 된다 그러면 조금 규모를 늘려서 하시고 처음부터 이만큼 규모 늘렸다 실패하면은 낭패를 보니까 100평 정도 규모를 하는데 이제 4천만 원, 거기 조금 오버된다면 막 5천만 원까지 든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사업이 있고 우리 조합에서도 지원 사업에서 본인 부담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평 스마트팜 하우스를 구축하는데 1,000만 원 들여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10명이 나 있습니다. 소득이 그 사람들도 생물이다 보니까 조금 변수는 있어요.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그런 부분에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100평 단위로 해서 한 4천만 원 연봉이 된다. 그러니까 5천만 원 투입을 해서 연봉 4천만 원을 얻는다.
이거 젊은이들한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설치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하우스는 이제 하우스 파이프, 새 파이프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바꿔준다 그러면 겉에 있는 비닐만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 주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 장치만 잘 습득을 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이들한테 롤모델 역할을 하면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짜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천안시에서 먼저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농천한 조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한 3-4동가 정도는 이제 뭐 정부 예산 뭐 지원 사업 받아서 1,000만 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사실 특수한 케이스 거고 보통은 얘기하신 대로 100평이면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제 그게 이 조합장님이 확실히 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그분도 사실 긴가민가 이런 마음도 있으실 거고 그 돈이 또 적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뭐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뭐 지원 사업도 좀 있나요?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이 그래도 부담이 좀 된다. 그럼 젊은이들한테는 저는 우리 농협에서 농협중앙이나 우리 지역 농협에서도 그분들한테는 무보증으로 담보 없이 대출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 부분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농을 하시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담보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이자로 하실 수 있으면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무턱대고 시행했다가 젊은 친구들은 농사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여차 잘못하면 실수하면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촌환농협에서 실습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1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몇 번씩 해보고 나서 자신이 생기면 창업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농협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죠. 올해 지난 5월 달인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여기가 첨단 기술 공동 실습장으로 이렇게 딱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어찌됐건 뭐 천안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제 처음에 이게 스마트팜을 우리 자력으로 다 했어요. 외부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하려다 보니까 조합장이 이제 의욕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재정적으로 우리 조합에서 운영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그래서 거기서는 또 그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베푸는 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리고 농협중앙에서도 이쪽에 이제 관심을 우리한테 많이 관심을 주고 야 여기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그 부분 교육에 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이 실습장으로 인정받으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해주고 있고 올해도 지금도 한 10명이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다 모집을 했습니다. 공고를 다 띄워서 10명에 한정을 해서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모든 걸 풀코스로 다 접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40명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없고 한 10명 정도가 선발이 돼서 뭐 우리 천안 지역에도 있고 저 밑에 전라도 지역에도 있고 우리 지역 말고 저 부여 이쪽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는 주로 귀농하시는 분들 또 젊은 청년농 스마트팜에 현재 이렇게 출하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지금 10명 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실습장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각자 나가서 창업을 하면서 스마트팜을 어떻게 하면 선도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하고 일반 기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는 규모 있게 크게 그쪽에서는 아마 임대형 비슷하게 기업형 비슷하게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정부나 아마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려고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형 그런 것보다도 농촌 보급형 누구나 쉽게 그래도 초기 비용 적게 들고 이렇게 입문을 할 수 있는 그러고 교육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대충 했다가 창업했다가 망하면 이거 낭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저희 스마트팜 실습 농장에서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밝은 얘기하다가 제가 또 암울한 얘기 한마디 해야겠네요. 그 농촌 현실에서 요즘 농촌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빼고는 농사 짓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지 하고 그리고 현재 정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여기 뭐 수정할 부분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진짜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농장에 직원이 한 40명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없어요.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는 더나 기피 현상이 있고 또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고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불어서 진짜로 이것도 심각하게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말고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근 지역의 우리 중에도 뭐 오이 농사라든지 다른 각종 농사를 지면서도 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인건비도 많이 오른 거는 당연하고 그렇지만 그만이 많은 인건비를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없고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현상이 있어서 외국인 그 유입 인력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갖고 농사를 뭐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였다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래 제도적으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좀 문으로 개방하고 또 규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더 많이 해줘야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않느냐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녹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혹시라도 오늘 녹화 이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한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농협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도 부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더 많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농협에 대한 농민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부분은 다른 우리 모든 산업은 15발자국, 20발자국 앞으로 쿵쿵쿵 뛰어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협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농협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농업중앙회가 그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는 그래도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저를 밑에서 우리 조합장님들 열심히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네, 조합장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아까 녹화 시작할 때쯤에는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를 다 뺐으면 좋겠다. 긴장되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요즘 실은 바쁠 때잖아요. 농번기죠. 네, 그래서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 나오셔서 좋은 말씀 또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을 거치면서 식량 주권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